야구 감독 읽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어느 날 수비 코치인 다카야나기는 원정지인 나고야의 호텔방에서 고민에 쌓여 있었다. 그의 팀 내에서의 입지는 작년 시즌 후반부터 점차로 그 무게를 잃어 지금은 한낱 깃털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를 의지하고 영원히 충성을 맹세했던 것으로 보였던 선수들도 완전히 멀어졌고 타격 코치인 쿠사노조차 이제는 그의 편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형편이었다. 그의 태도에도 그런 점은 나타나고 있었다. 쿠사노의 방침은 배팅볼 투수에게 느린 공을 던지게 해 타자에게 기분 좋게 배트를 휘두르게 해주는 것이었는데도 요즘 들어서는 철저하게 라이트로 밀어치게 하고 번트를 시키는 식으로 예전의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것에 관해 쿠사노에게 따졌을 때의 일을 다카야나기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뭐 하자는 거야? 하고 묻자 쿠사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이게 우리 감독님의 방침일 뿐이야. 다카야나기는 모든 게 꿈처럼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질 지경이었다. 야구장에 오는 대다수의 팬은 그가 팀 내에서 무척 중요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3루 코치박스에 서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이 벤치에서 내려지는 사인을 중계하는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로 작전을 생각하고 감독의 판단을 돕고 있는 것은 벤치에 있는 와타카이였다. 다카야나기의 마지막 희망은 팀이 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패의 늪에 빠지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감독은 그 책임을 지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시 휴양이라고 하는 사태를 맡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감독 대리로 지명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실적을 올린다면 그대로 감독으로 승격되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감독 대리로는 다카야나기가 지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최후의 희망마저도 꺾이고 말았다. 어느 구단이 신나게 수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감독을 경질하자는 생각 따위를 하겠는가. 이 나고야에서의 3연전도 벌써 2승을 거두고 있었다. 정말 남은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대로라면 다카야나기라는 이름은 야구계의 한쪽 구석에 처박히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그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까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엔젤스를 첫 우승으로 이끈 위대한 남자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왕관이었다. 그는 그런 제목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꿈에서 보았다. 그는 필터까지 다 들어간 담배를 이미 꽁초로 가득 찬 잿더리에 비벼 끄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보냐? 그 일은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갑자기 일어났다. 엔젤스로서는 지극히 커다란 사고였다. 그때까지 엔젤스는 여전히 2위 자이언츠와 4게임 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기분 좋게 달리고 있었고 그날은 그 자이언츠를 엔젤스 구장에서 맞아 싸우는 3연전의 첫날이었다. 자이언츠는 아무리 자신들이 호조의 페이스로 승리해 나가도 그 이상의 페이스로 엔젤스가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것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다. 보통 때라면 슬슬 그들이 수위에서도 좋을 무렵이었다. 히로오카는 완전히 고개를 내젓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첫 시합에서 이기면 그들은 허둥지둥할 것이다. 동시에 승부에 숙달된 그들은 남은 이 시합에서 연승을 해도 승차는 3경기까지밖에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재빨리 계산하고 얼마간은 경기에 대한 의욕을 잃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이상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더해진다면 3연승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일단 무엇보다도 유리한 것은 히로오카의 수중에 있는 엔젤스 선수들이 작년까지의 엔젤스와는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센트럴 리그 들러리 팀의 일원이 더 이상 아니었고 이제는 그들이 싸운 시합의 결과가 항상 스포츠 신문의 제1면이나 2면의 톱으로 보도되었다. 모든 야구 팬들이 그들의 시합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실책투성이의 경기는 하지 않았다.
작년까지라면 한 경기에서 실책 2-3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경기는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승리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으로 자세히 분석되어 커다랗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 계속 이기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엔젤스 선수들은 게임차를 1거에 7게임으로 벌려놓자는 과감한 기분을 품고 각자 그라운드로 흩어졌다. 다카하라도 그런 한 사람이었다. 그는 톱 타자로서 3할 7푼의 높은 타율을 유지하면서 엔젤스를 오랜 기간 동안 1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이었다. 실제 그가 첫 회 선두 타자로 나와 안타로 출루한 시합은 13승 2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팀 전원이 그의 첫 타석 안타를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의 3할 7푼이라고 하는 타율은 현 시점에서 장훈과 나란히 센트럴리그의 최고 타율이었다. 따라서 이번 3연전에서는 두 사람의 타율 경쟁도 뜨거운 뉴스의 관심거리였다. 엔젤스의 선발은 해밍웨이였다. 그는 개막전부터 안정된 투구를 보이더니 지금은 완전히 엔젤스 로테이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부 선발로 나와 8승을 거두고 있었고 패배는 불과 2개였다. 그는 이날도 상태가 좋았다. 그의 공은 가라앉아야 할 때는 가라앉고 떠올라야 할 때는 확실히 떠올랐다. 자이언츠의 선발인 니시모토도 굉장했다. 그의 주무기인 날카로운 슈트가 가슴 쪽으로 파고들어 엔젤스 선수들은 외야 플라이조차 좀처럼 날릴 수가 없었다. 오카다 시로는 이 시합을 비서인 니시오 도코와 함께 구단주실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야구장에 이렇게 온 것도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스케줄이 꽉 들어차 있었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난 정말이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하고 생각했다. 스코어보드에는 1회부터 0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다. 덕분에 줄곧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는 했지만 자네는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군. 그는 니시오 도코에게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느긋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손가락을 턱 부근에서 가볍게 깍지 끼고 턱을 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오카다가 잘못 본 것으로 그녀의 몸속은 뜨거워져 있었다. 그녀는 오카다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 배트를 갖고 그라운드로 뛰어나가고 싶을 정도예요. 어째서 저런 공을 치지 못할까요? 분명히 홈플레이트 위를 지나가리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녀는 정말이지 화가 난 모양이었다. 우리 팀에이스의 공도 아무래도 같은 곳을 지나갈 것 같은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투아웃이었지만 시핀에게 2루타를 맞아 위기를 맞은 것이다. 마운드의 해밍웨이는 여느 때와 달리 진지한 얼굴로 던지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매서웠다. 이런 게임에서는 1점을 먼저 빼앗기는 쪽이 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신중한 투구로 다카다를 2루 땅볼로 막았다. 그제야 니시오 도코는 자신이 일어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린 듯 다시 소파에 몸을 묻었다. 회가 바뀌어 대타를 통보하기 위해 히로오카가 벤치에서 나오자 그녀의 눈이 히로오카를 따라갔다. 하지만 대타는 성공하지 못했다. 자네 요새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것 같은데. 그녀는 황급히 입가에서 손을 빼냈다. 사장님이 바지 멜빵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과연 하고 오카다가 말했다. 히로카 군이랑은 얼마 동안 만나지 못했지. 아주 바람직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정적인 말투는 삼가주세요. 오카다는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저는 사장님의 비서니까 비서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해요. 하지만 저는 18 소녀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거야. 히로카 군을 위해서지. 자네가 유혹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유혹을 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프로야구계라는 건 이상한 곳이어서 뭔 일이 생기면 곧바로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비난이 쏟아지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야. 리틀리그도 아니고. 그러나 실제로 커미셔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런 거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니시오 도코는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는 듯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카다는 웃음을 참았다. 제가 침대 안에서 웃으며 유혹해도 감독님은 분명히 의자에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하나의 여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어떨지도 의심스러우니까요. 오카다는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뭐 정신 차려 잘해봐.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신문기자들은 주의해. 니시오 도코가 갑자기 벌떡 소파에서 일어난 건 그때였다. 경기는 8회 말이었고 안타를 친 다카하라를 1루에 두고 가나이가 아슬아슬하게 우익선상 안쪽으로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를 쳐냈다. 그리고 공이 펜스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사이 2루까지 진루했다. 1사 2, 3루 드디어 찬스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엔젤스는 이 유일한 찬스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데라다가 촉으로 들어온 슈트를 배트가 밀리면서도 중견수 앞으로 떨어뜨렸다. 해냈어요. 니시오 도코가 소리쳤고 자신의 몸이 떠오르려는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니시오 도코가 소리쳤고 자신의 몸이 떠오르려는 것을 억누르기라도 하려는 듯 달아오른 볼을 양손으로 꽉 눌렀다. 이겼군. 오카다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아직 9회가 남아 있었지만 8회 말의 2점은 같은 2점이라도 5점 이상에 상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은 어긋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9회 초 자이언츠는 1번부터 시작되는 호타순이었지만 해밍웨이는 신중하게 시바타와 도이를 맞춰 잡았다. 승리는 눈앞에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이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왕정치였다. 홈런을 맞는다 해도 1점을 이기고 있다 라는 기분으로 해밍웨이가 던졌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그는 그 정도로 상처를 받진 않았을 것이다. 그 점에 관해 시합 후에 기자들이 해밍웨이를 물고 늘어졌다. 그런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건 투수를 모르는 녀석들이나 하는 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홈런을 쳐보라는 기분으로 던진 적은 없다. 해치우는 것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 다른 투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게 투수라는 것이다. 그는 홈런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그때까지 안타를 내주지 않았던 장훈에게 안타를 맞았고 계속된 위기에서 또 안타를 맞아 주자 1, 2루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아웃 카운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아웃 카운트는 하나였다. 이치가와가 마운드로 걸어가 뭔가 얘기를 해 그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그것으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치가와는 타임을 걸고 그렇게 말했다. 해밍웨이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카다에게 제1구를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공 아래쪽이 다카다의 배트에 스쳤다. 타구는 힘없이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로 날아갔다. 미묘한 공기가 구장에 흘렀다.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 중 누군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잡을 수 없을지도 몰랐다. 사고가 난 것은 그때였다. 시핀을 대신해 대주자로 나왔던 마스모토가 2루 베이스를 박차고 다시 3루 베이스도 돌려고 하는 게 전진하고 있었던 다카하라의 시야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다카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무리한 자세로 슬라이딩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공은 그의 글러브에 들어오지 않았다. 몇 초 후 하고가 타임을 걸었다. 사고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매녹스와 하고였다. 두 사람이 다카하라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달려갔을 때 이번에는 모두가 사고를 알아차렸다. 다카하라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엔젤스는 결국 이 시합을 이뤘다. 하지만 1승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적어도 3주 동안 엔젤스는 이 시합에서 잃고 말았다. 다카하라는 대기하고 있던 한 선수의 어깨에 엎여 벤치로 돌아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고 상태를 면밀히 검사했다. 예상한 것보다도 중상이었다. 오른쪽 발목에 균열이 갔고 전치 3, 4주 진단을 받았다. 이튿날 히로오카는 다카하라를 대신해 유미다를 선발로 기용했다. 와타카이는 타순을 다시 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의했지만 히로오카는 그대로 유미다를 1번에 집어넣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의 타순은
상대 투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 히로오카의 생각이었다. 지금의 타선은 나쁘지 않다. 이 타선으로 계속 이겨왔다. 게다가 히로오카가 말했다. 선수들이 이제 막 자신의 타순에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지금 당황해서 타순을 다시 짜면 선수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할 뿐이야. 그런 건 그들을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유미다는 선발 출장을 하게 되자 분발해서 안타를 2개나 쳤다. 하나는 2루타였다. 하지만 그를 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스코어보드에는 0이 보기 좋게 9개 늘어서 있었다. 다카하라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을 메우려고 했던 엔젤스 선수들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다.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의식해 전원이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자이언츠와는 2게임 차로 줄어들었다. 시합 후 히로오카는 전원을 클럽하우스에 모아놓고 얘기했다. 신경 쓰지들 마. 그건 운이 나쁜 사고였다. 다카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와서 안타까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유미다가 분명히 다카하라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오늘도 유미다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최고의 팀이라는 걸 잊지 마. 자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거다. 다카하라의 힘이 컸지만 다카하라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실력을 믿고 있다. 하지만 엔젤스는 3번째 경기도 졌다. 게다가 9대0이라고 하는 대패였다. 순식간에 한 경기 차가 되었다. 히로오카는 자이언츠를 2위로 따르게 하고 수위를 달리는 것에 애초부터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승리 중에 몇 경기는 시즌 초 자이언츠와 드래곤스가 한 번도 번트 작전을 안 썼듯이 상대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생긴 작전 미스로 이긴 거였고, 무엇보다도 엔젤스 선수들은 수위를 달린다고 하는 경험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 언젠가는 선수들이 명확하게 그 압력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압력을 얼마만큼이나 견딜 수 있을까? 문제는 그때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려하던 그때가 지금 온 것이리라. 시합 종료 후 히로오카는 엄청나게 많은 신문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자이언츠가 얼마 안 있어 수위로 뛰어오를 것 같은 상황에 흥분하고 있었다. 자이언츠가 수위를 달리는 편이 그들의 기사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고 신문도 더 팔리는 것이다. 그들은 항복이라는 히로오카의 코멘트를 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히로오카로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기자들을 즐겁게 해줄 코멘트를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나가시마는 정말 피곤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가시마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어요. 현역 시절에도 그는 내 앞으로 굴러오는 땅볼을 옆에서 뛰어들어 가로채가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1960년대 일본 야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어디냐? 지금 기자들이 자이언츠가 1위로 뛰어오를 것 같은 상황에 흥분하고 있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자들이 왜 자이언츠 편을 드는가 약간 의문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가 읽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곁들여 읽겠습니다. 이게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라는 옛날 책인데 김지룡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출판된 날짜가 보면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산 책이었는데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여기 보면 일본인들이 자이언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일본 고도성장 신화의 상징. 일본의 프로야구에는 2개의 리그가 있고 12개의 팀이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팬은 크게 나누면 3종류밖에 없다. 거인팬, 반거인팬, 그리고 기타이다. 일본의 최고 명문 프로야구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 통상 거인이란 애칭으로 부른다.
조성민이 소속된 팀이다.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의 프로야구 팬 중 4천만 명은 거인 팬이다. 나머지 2천만 중 1천만 명은 거인을 싫어하는 야구 팬들, 즉 거인이 지는 것을 보기 위해 야구를 보는 안티 자이언츠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구단의 팬들이 기타에 속한다. 여기서 선동열의 진가가 나온다. 선동열은 단순히 일본에서 대활약 중인 한국의 야구 선수가 아니다. 일본인 중 선동열에게 열광하는 팬은 거인이 지는 꼴을 보기 위해 야구를 보는 안티 자이언츠들인 까닭이다. 일본 프로야구가 출범한 것은 1936년이다. 당시 거인은 최초로 창설된 프로야구 팀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도쿄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일개 팀에 지나지 않았다. 거인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범국민적인 인기 구단으로 성장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거인 구단의 소유주인 요미우리 신문사가 1953년 니폰 TV라는 일본 최초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설하면서 거인의 경기를 매일 생중계했다. 이때 거인은 2위 팀과 16게임 차라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센트럴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연이어 일본 시리즈도 제패했다.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거인의 강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프로야구, 정확히 말하자면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스포츠의 세계를 초월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유는 시기상의 일치와 정신론으로 나누려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 구단이 현대 일본의 주류 사회의 발전과 완벽하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1960년대의 고도 성장기와 거인이 가장 강했던 시대, 즉 거인이 일본 시리즈를 9연패하던 V9 시대가 일치한다. 거인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 구단을 누르며 리그 우승은 물론 일본 시리즈까지 제패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한 텔레비전은 전 국민적인 오락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일본 경제성장의 주축인 회사원들, 즉 기업 전사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야구를 보는 것을 최고의 오락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제패한 강한 거인에 열광하고 동경했다. 거인은 나날이 강해지는 일본 경제의 상징이었다. 이 시기를 통해 거인은 4천만의 팬을 보유한 공룡구단, 강국 일본의 상징적인 구단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1960년대는 이른바 모우레츠 시대, 즉 맹렬 시대의 개막을 뜻했다. 회사원이 셀러리맨이 아니라 기업 전사로 탈바꿈하였고 꾸밈없이 자라나던 소년 소녀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바뀌던 시대였다. 일본의 경제 성장은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최종 목표인 미국 사회를 쫓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전진하는 병사를 필요로 했을 뿐이다. 2차 대전 때 천황이 일본의 병사들에게 행한 연설은 이겨라, 물리쳐라가 아니라 견뎌라, 적을 견뎌라, 참아내라, 적을 참아내라 였다. 1960년대 일본인들은 마치 2차 대전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이 고통과 고난을 참으며 묵묵히 일했다. 당신은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 라는 카피가 그 당시 강장제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거인의 야구는 주류 일본 사회가 이상으로 추구했던 정신론에 입각해 있었다. 거인이 추구했던 야구는 철저한 관리 야구였고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미덕이었다. 미국의 야구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만 거인의 야구에는 개성도 개인도 없었다. 개개인마다 다양한 타격과 투구 자세는 이상적인 자세라는 표준에 맞추어 교정되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매년 봄이면 길고 긴 미야자키 지옥 캠프를 견뎌내야 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을 연상시키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야구 전사로 길러졌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기록인 9연패를 달성했다. 참고 견디고 자신을 희생하면 그 결과로 거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전사를 기업 전사들의 눈앞에 펼쳐준 것이다. 또한 거인이 추구했던 정신론은 일본의 보수적인 본류 사회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거인의 극우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순혈주의이다. 순수하게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으로 야구를 하겠다는 정신이다. 일본의 프로야구계는 1965년 신인 선수 선발 제도의 채용과 더불어 한 팀에 2명의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허용했다. 스케토라는 이름으로 불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용병 선수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일본의 프로야구계에서 대활약을 했다. 외국 선수의 활약에 따라 팀 순위가 결정될 정도였다. 그러나 거인은 외국 선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순수한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선수만으로 우승하겠다는 순혈주의를 표방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 선수만으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의 일본 시리즈 9연패를 달성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적 부진에 빠진 거인은 순혈주의를 포기하고 외국인 선수를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거인이 추구했던 순혈주의는 아직도 많은 극우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살아있다. 실제로 1984년 프로야구 위원장인 시모타는 거인의 선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외국인 선수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1985년에 일미결전 미국과의 올스타 게임도 일본인만으로 싸워야 한다는 연설까지 했을 정도이다. 일본의 술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3가지 있다. 정치, 종교, 야구. 이거는 어느 나라 술집이라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3가지는 모두 단순한 대화가 말싸움에서 우격다짐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야구는 제일 민감한 소재이다. 그것은 안티 자이언츠들 때문인데 그들은 거인은 물론이고 거인 팬들까지도 싫어한다. 한국의 해태와 삼성팬이 서로 싫어하는 것에는 될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팬질도 우리가 이제 좀 천박하게 말해서 팬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팬질이 그 팀을 자기가 사랑하는 팀을 더 난처하게 만든다니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H.O.T가 비틀즈보다 낫다. 그게 정말로 H.O.T 팬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H.O.T 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로 알려지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사실처럼 알려져 버리면 H.O.T에 대해서 특별히 기호가 없던 사람들까지도 H.O.T가 싫어지는 겁니다. 비할 때 비해야지 이런 식인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거인 팬은 대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거인은 발전하는 일본, 강한 일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 그 자체이다. 고도 경쟁 성장과 더불어 학교는 개인의 개성과 꿈을 키워주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교육은 적성과 소질과 꿈을 일체 무시하고 성적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수험 경쟁만이 남게 되었으며 그 정점엔 언제나 도쿄대가 있었다. 거인은 야구의 도쿄대인 것이다. 일본의 야구 선수는 엄격한 수험 제도를 거쳐 선발된 사람들이고 그 정점에는 도쿄대와 마찬가지로 거인이 있다. 그들은 야구가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정상에 서기 위해 쉬지 않고 단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 입시 고등학교에 못지않은 야구 엘리트 코스까지도 존재한다. 거인은 엄선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쿄대이며 인류 대기업인 것이다. 일본 사회의 엘리트들은 강한 거인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비엘리트들은 그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60세 이상인 대기업의 중역들은 일본과 거인이 발전을 거듭하던 1950년대에 희망의 20대를 보내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30대에는 과정의 지위를 얻어 기업의 전사로 일하면서 거인의 V9 시대를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V9 시대의 영웅인 4번 타자 나가시마 시게오의 은퇴를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의 종언으로 해석했다. 이게 지금 소설 야구 감독에서 자이언츠의 감독을 맡고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거인이 꼴찌를 한 1975년 일본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그 무렵 거인의 성적이 나빠서 불황이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신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거인이 야구를 못하면 거인 팬들인 대기업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새롭게 과감한 투자를 못하게 되니 경제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썰렁한 농담같이 들리지만 이 얘기를 엉뚱하다고 일축할 수만은 없다. 그 정도로 일본 사회의 상류층은 전부 거인 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나머지 11개 구단의 구단주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거인 팬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야구르트 스왈로즈 팀의 구단주는 자신이 거인 팬이라는 것을 공언했다. 심지어는 자기 팀의 선수들에게 이유만 해라, 우승은 거인이 해야 한다라고 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대체로 단순한 사람들도 거인 팬에 속한다. 매일같이 텔레비전의 황금 시간대인 거인전을 생중계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연히 거인의 야구 경기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야구의 해설자들도 대부분 거인 팬이다. 아니, 거인 팬인 척을 하지 않으면 야구 해설자 노릇도 하기 힘들다.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거인 팬이기 때문이다. 아까 그 기자들이 기를 쓰고
거인이 수위에 오를 거라고, 자이언츠가 수위에 오를 거라고 좋아하던 장면이 바로 이 때문이었네요. 이런 상황이니 거인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해설자로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단순한 사람들은 거인에 대해 편파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거인 중계를 보면서 맹목적으로 거인 팬으로 길들여진다. 거인은 주류 일본 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지위에 걸맞게 극우 노선을 걸어왔다. 그 때문에 보수층으로부터는 지지를, 진보적인 계층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이나 약간 방골기질이 있는 사람, 체제에 순응하길 싫어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주류 사회의 벽에 부딪힌 사람, 아예 일본 사회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일본 사회의 상징인 거인을 극히 싫어한다. 이들이 안티자이언츠이다. 특별히 다른 특정 팀을 응원해서가 아니다. 그저 우승팀이 거인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거인이 지는 것을 보기 위해 야구를 본다. 거인이 10점 차로 지고 있어 이미 끝난 게임인데도 끝까지 채널을 돌리지 않고 야구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다. 거인전 시청자의 3분의 1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지금 이 소설 야구 감독의 시간적 배경이랑 확실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어쨌든 중립적이어야 하는, 뭐 반드시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자기가 어느 팀의 팬이라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기자들이 자이언츠가 수위로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흥분하고 있다는 이 대목이나 나가시마 감독이 자이언츠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또 히로카가 그런 자이언츠에서 자신이 체득한 팀 훈련 방법을 엔젤스에 어떻게 주입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